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내년 예산 656조 9천억, 그러니까 657조 이 정부 예산안 심사가 수없이 파행을 빚더니만 27일부터 밀실 심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문을 꽉 끌어 닫고 세 사람 그리고 행정부에서 나온 두 사람이 앉아서 총 5사람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국회 얘기를 위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여야 의원 3명이 주도하는 소소위원회, 이 소소위원회에서 657조 원 규모 예산안을 다루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칩니까? 200조가 넘죠. 놀랍게도 법에도 없는 기구라서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회의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라는 국회에서 버젓이 회의록 없는 밀실회의를 하고 여기에서 국가적 중요사항을 의결합니다. 한 예를 들까요? 과거 행복도시법에, 그러니까 세종시를 만드는 행복도시법에 여야가 합의를 할 때도 회의록 하나 없는 비공개 밀실 담합이었습니다. 밀실 예산 심의에서 난무하는 것은 바로 쪽지산입니다. 해마다 반복이 되죠. 특히 총선을 앞둔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이 쪽지 예산은 엄청날 것입니다. 나누어 묻기와 포퓰리즘 예산 증액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여야는 이날 예결특위 위원장인 서삼석 민주당 의원 그리고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은석, 강훈식 이 세 의원이 참여하는 3인 소소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그리고 예산실장 등이 배석을 합니다. 원래 예산안은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한 뒤에 예결특위 본심사를 거쳐서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예결특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극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바로 이런 소소위에서 쟁점 예산을 다룹니다. 이것이 이제 관행처럼 된 것입니다. 문제는 소소위 예산 심의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하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결국 올해도 소소위에서 현재 쟁점인 R&D 예산,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 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된 원전 예산, 또 늘 문제가 되는 재생에너지 예산, 그리고 이재명 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화폐 예산 참 기가 막힙니다. 작년 소소위 때는 야당의 요구로 이 지역화폐 예산을 살려주는 대신에 여당 요구인 법인세 인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표 예산인 원전 예산 등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표 예산을 일부 정액하는 식의 절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이 사법을 했을까? 이건 이제 국민의 만성 질환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인물에 관련되어 이처럼 수많은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것도 처음인데, 한편 그를 둘러싼 팬덤 정치는 우리 정치를 환멸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개딸의 정치, 팬덤의 정치. 참 기가 막힙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한 사람만이 도덕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 전반의 잣대, 바로 도덕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되는 거죠. 명색이 야당 대표의 사법 문제니까 온 국민에게는 하나의 잣대로 박히는 겁니다. 수천억을 해먹어도 괜찮은 나라, 이런 거창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고 자기 선산에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샌드위치를 사 먹는 도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도덕률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이 이날에 끼친 폐해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당사자는 그걸 알까요? 대중의 도덕률을 추락시킨 것,
그래도 그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형사재판을 받는 처지이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제 3번을 받아야 될지 4번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처지이지만, 그는 아직까지 국민에게 자신의 잘못을 단 하나라도 뉘우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의 재판은 이제 국민의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아주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민 90%가 이재명 재판 생중계를 원한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벌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는 뉴스가 잇따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된다면 이재명의 재판도 이제 앞으로는 생중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케이블 TV로 틀면 법정하는 채널에 들어가면 이재명 재판이 중계가 되는 겁니다. 28일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만 허용을 하던 생중계 방송을 앞으로 1심 재판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마 생각보다 시청률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최근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는 국민의 87.9%가 이 재판 생중계에 찬성을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내년 초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시범 사업을 준비합니다. 한편 대법원 선진국에서는 과거와 달리 재판 과정이 그대로 영상으로 공개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TV 중계는 물론 인터넷 방송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재명은 살아남기 위해 지금 온갖 꾀를 냅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때 대의원표 반영 비율을 줄이고 권리당원 권한을 높이는 내용의 당헌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권리당원 표 가치가 지금보다 최소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권칠성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날 당무위를 열어서 이러한 내용의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는 12월 7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중앙위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당장 내년 8월 전당대회부터 이러한 룰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친이재명계는 왜 지금 이런 당헌 변경을 획책할까요? 일각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했을 경우를 대비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권리당원 권한을 높이는 건 그간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 당원들이 주장을 해온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 1인 1표제로 동등하게 바꿔야 한다는 게 친명의 주장입니다. 이재명도 얼마 전부터 표의 등가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당비를 내는 250만 권리당원 중에 절반은 이재명이 출마했던 지난 대선을 전후에 입당했습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이들을 이재명 팬덤 혹은 개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이들의 표 가치가 높아져야만 친명계가 당권을 장악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000명 규모의 대의원은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상임고문,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원 등 당연직 대의원과 그리고 각 지역위원장이 뽑는 선출직 대의원들입니다. 호남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원이 적은 영남권에서 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든 제도입니다. 지역의 당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1인 1표를 적용하면 영남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국 정당이 될 수 없다, 이런 판단에서 대의원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대의원 그룹은 권리당원에 비해 오래된 간부급으로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주류였던 비명계의 압도적입니다.
대의원들이 힘을 빼는 이번 당헌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이 DJ 정치를 망가뜨렸다며 이재명 사당화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은 그런 내부 반발에 대해서 이렇게 비켜갔습니다. 당에 다양한 입장이 있고 제도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소위 양해해야 하는 것이니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들을 모아가겠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에 1인 1표에 대한 열망이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배기에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점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 자, 그러자 비명계의 수장 이낙연이 반발했습니다. 이낙연은 28일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 참담하다는 말로 집약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참담하다. 당내 적대와 폭력적 운동이 난무해서 품격을 잃었고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잃었다. 그렇습니다. 아주 이 표현 저는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확한 표현이다. 이 민주당은 면역 체계를 잃었습니다. 부도덕과 폭력적 운동의 무방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낙연이 말이 이렇습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 그렇죠. 일주일에 2번씩이나 재판을 받으러 가니 사법 문제에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휘발성이 높은 것은 바로 사법 문제니 말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불치의 암 같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낙연은 어제 용산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라는 제목의 학술 포럼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서 민주당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정오의 폭력적 운동이 난무한다. 결국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작동해서 여러 문제를 걸러내고 건강을 회복했지만 현재의 민주당은 면역 체계가 무너져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민주당은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질병을 막지 못한다. 이낙연의 이런 진단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후보자를 선출할 때 왜 이런 현인을 버리고 이재명을 선택했을까요? 뒤에 덧붙인 이낙연이 말이 이렇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에 무뎌지고 국민의 마음이 둔해졌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 그러면서 한 말은 이재명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민주당의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으로 인해 벌어진 사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말입니다. 자, 이낙연은 포럼 뒤 기자들이 신당 창당 여부를 묻자 여러 갈래 모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당대표 선출 등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등 개딸 강경파가 원하는 쪽으로 당헌 개정에 나선 데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세세한 문제는 깊게 생각 안 한다. 사당화 논란이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현 문제는 바로 사당화입니다. 어쨌든 이낙연이 28일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 외친 곳은 연대와 공생 포럼 주최로 열린 토론회입니다. 이 연대와 공생 참 오랜만에 듣죠. 이 연대와 공생은 대선 경선 당시에 이낙연의 싱크탱크였습니다. 이낙연은 기조연설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불신과 무능의 양대 정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는 국민을 분열로 내몰며 국회와 국가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결과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당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허약해졌고 강성 지지자들은 제도를 압도할 만큼 강력해졌다. 자, 결국 이낙연도 신당으로 생각을 바꾼 것일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낙연이 이날 기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민주당의 사당화입니다. 사당화를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은 언제든 자신이 민주당을 떠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낙연은 비명계 공천 학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듣기에 따라서는 무덤덤하게 보이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실시된 공천이 훼손되면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어 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이라이트는 이낙연이 이재명을 직접 공격한 부분입니다. 대선 끝나자마자 민주당 최고 책임자가 졌지만 잘 싸웠다고 먼저 규정 지은 걸 보고 경악했다. 그 말은 남들이 패자를 위로할 때 쓰는 말이지 패자가 먼저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또 일각에서 이낙연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아서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던 게 홍준표나 유승민 덕분은 아니지 않나. 남 탓하는 자기 파괴, 참으로 못난 짓이다. 특히 이낙연은 기조인설에서 두 거대 정당의 혁신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낙연은 거대 정당 내부 혁신이 시급하지만 양대 정당의 혁신은 이미 실패했거나 실패로 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갈래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과 상의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이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자, 결국 신당 창당을 말한 것입니다. 이낙연은 기자들에게 신당 창당을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이 친윤과 비윤으로 갈라서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 것처럼 민주당 역시 친명과 비명으로 갈랐을 게 이제 확연해졌습니다. 한편 이낙연은 비례대표제가 과거 20대 총선 방식인 병리병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든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는 다당제 구현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민주당은 지금 막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8일 오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그리고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수출안을 국회 의안과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정섭은 지금 대전 고검에 검사 대리를 하고 있죠.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1일에 본회의를 열어 바로 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섭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대전고검으로 발령났으니 결국 이번 탄핵안 발의는 뭘 노린 걸까요? 전적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발을 묶어서 방통위가 총선 때 제 역할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하루 만에 철회를 했죠.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발의되고 본회의에 보고가 된 만큼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만 국회 사무처가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처리한 것으로 유권 해석을 한 겁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에 72시간 안에 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가 되죠.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의 반대와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으로 72시간 내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탄핵안을 처리하고 재발의한다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꼼수 정치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조금 다른 문제인데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212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 우리가 흔히 1212 사태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 1212를 소재로 한 영화 세월이 봄이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을 하자 민주당은 겸저지선 확보, 군부 독재 아닌 건부 독재,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지금 여권을 공격하는 중입니다. 금부독재. 참 기가 막히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정쟁이지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또 현실과 영화를 구별 못하는 망상에 빠졌다. 민주당은 27일 현 정권을 군부 독재와 비교하는 발언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정청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이 봄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썼다. 군부 독재와 지금의 검찰 독재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다. 참 대단한 비유법입니다. 그런데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썼다는데 총칼은 합법이 아닌가요? 그 당시 군부는 그 총칼을 합법이라고 사용을 한 겁니다. 정청래는 선거를 통해 집권한 윤석열 정부를 군부 독재와 동일시한 것입니다. 조국도 페이스북에 영화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현재도 있다. 김용민은 페이스북에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며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예단입니다. 민주당은 계엄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써야 한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이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민주당은 자주 영화를 정시에 동원합니다. 실제 문재인은 2016년 영화 판도라를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면서 탈운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운전 정책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포커스를 국민의힘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준석 부모를 욕했다가 이 구슬에 오른 인유한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인유한이 은행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지자 하루 만에 사과에 나선 것입니다. 정가에서는 노인 폄하로 치명타를 입었던 민주당 혁신이 김은경의 전치를 밝게 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떻든 당 안팎에서 인유한을 비판하는 여론이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준석 관련 발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야를 넘나드는 광폭 행보에다가 월권 논란까지 벌어진 혁신안들을 아무런 고려 없이 무차별적으로 내지른 것이 반발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다가 26일 당 행사에서 오버를 했던 겁니다. 이준석을 향해서 준석이가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의 잘못이 크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파장을 일으키자 지도부 내에서도 인유한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인유한은 파장이 커지자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는 혁신의 공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 이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 자, 이쯤 되면 누가 이긴 걸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유한은 방송기자에게 애가 잘못되면 이제 어른이 지적을 받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한마디 한 게 부모님한테 화살이 가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해서 사과를 한 거다. 이렇게 장황하게 사과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SBS 방송이 그걸 그대로 전하더군요. 재미있는 것은 이준석의 반응입니다. 무슨 말인지 솔직히 해석은 어렵다.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혁신위원장으로서 하여간 수고했다. 자, 이쯤 되면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있을까요? 인유한은 30일 최후 통첩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른바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안건으로 만들어서 당 지도부에 문서로 통보하겠다는 거죠. 하나 분명한 것은 이제 아무도 혁신의 안건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제목을 그렇게 붙였죠. 인유한은 왜 실패했을까요? 정답이 바로 이겁니다.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